지난 7월 6일 헐리우드 배우 제임스 칸이 향년 82세로 사망했습니다. 1961년 TV 드라마의 조연으로 시작된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꼴레오네 패밀리의 큰형 소니를 연기한 대부 시리즈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론 브란도, 알파치노 등 걸출한 주연들에 가려져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키진 못했고 이후 약물 중독에 빠져 한동안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주인공인 소설가 폴 셸던을 연기했던 1990년작 미저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 한 명인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미저리는 열광적인 팬덤이 변지를 탄탄한 연기력과 연출력으로 그려낸 명작 스릴러였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영단어 미저리는 불행, 고통이라는 원래의 뜻보다 영화 속 제임스 칸의 상대역이자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캐시 베이츠의 캐릭터 간호사 애니 윌크스의 이름처럼 쓰이게 됩니다. 타인에게 심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소설가 폴 셸던은 베스트셀러 미저리 시리즈가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계속 연재를 이어간다면 부와 명성 또한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닌 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글들을 계속 써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미저리 시리즈에 안주하려 들지 않았고 끝내야 할 때, 새로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폴의 영광적인 팬 애니는 소설 미저리에 세상 속에 갇혀버린 나머지 소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설의 마지막 원고를 불태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폴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곤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로 소설을 이어나가길 강요합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깊은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고 나아가 작가와 작품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작품은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작품이 끝나는 것은 작가와 독자가 맺은 인연이 끝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와 독자는 새로운 작품을 통해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작가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강요하는 작품은 결코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들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또한 작가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작품 속에 녹아든 메시지에 공감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독자와 작가는 교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4월 27일 방영된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퇴임 대통령으로서 정치, 특히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은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들수록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커지고 다시금 정쟁이 중심에 정력적 도구로서 대통령님이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성적인 팬덤은 평범한 삶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일선에서 물러나셨다면 팬덤 또한 그래야 합니다. 먼 발치에서 대통령님의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만이 퇴임하신 대통령님의 팬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퇴임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진정한 교감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나이브TV 블랙하우 BC 인사드립니다. 네, 호구민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네, 공감과 교감이군요. 네. 이게 그 제임스 칸이 죽은 거를 이 배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네. 이런저런 영화에 많이 나온 배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주에 죽었다는 소식을 저도 접하고 나가지고 그냥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마침 이제 인트로를 쓰려고 또 뭘 써야 되나 그러고 고민하다가 문득 이제 미저리라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춰봤습니다. 근데 이거 쓰려고 영화 다시 2번이나 봤네. 와. 뭔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그동안에 못 봤던 걸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한 30년 넘은 영화인데
아직까지 볼만 하더라고요 영화가. 음. 시간 나시는 뭐 볼 거 없고 심심하신 분들은 미저리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었어요. 1990년에 네. 개봉인가요? 예. 근데 아마 국내는 이때는 국내가 막 헐리우드는 동시 개봉하던 시절이 아니라 가지고 전 대학 들어가고 나서 봤거든요 이 영화를. 네, 네. 좀 지난 다음에. 그래서 국내는 언제 개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개봉을 했는지. 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네. 단계에서 우리가 이재명 아니냐라고 놀렸던 그 양반이 닉네임 뭐였지?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분이 그거였잖아요. 어느 댓글을 달 때 네네네. 뭐 나도 네. 아니면 뭐 저도 본인이 이재명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아니냐고 이제 반놀림식으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도 또 고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고소인지 고발인지.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피고발 대상이 되셨다가 조사받고 이제 결국 무혐의로 뭐 이제 종결됐다는 그런 소식을 트위터에서 접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아는 분 중에는 또 이재명 캠프에 고발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네네. 뭐 거의 사실 그런 걸로 걸고 넘어져가지고 택도 없는 걸로. 근데 그분도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경찰에서 그냥 무혐의로 종결했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래저래 뭐 직접 아는 분이든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서 아는 분이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케이스는 못 봤어요. 저는 하나도. 다 대부분 뭐 무혐의나 아니면은 뭐 무혐의 말고 또 뭐 있지? 아무튼 거의 다 그냥 뭐 실제로 이제 뭐 실형이나 아니면 뭐 벌금 같은 거 받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막 심하게 욕설해가지고 모욕죄로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모욕죄로 걸리는 분도 잘 없는 걸 보면 다들 언어를 정제해서 쓰신 거고.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졌으니 지금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 이재명 지지자로 보이는 이제 강성 당원으로 이제 당원한테 문자 받은 걸 공개를 했어요.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놨는데 뭐 죽이네 살리네 별소리를 다 해놨어 문자로. 그러니까요. 네. 그딴 식으로 하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문파분들은 보면은 극성맞은 건 사실입니다. 극성맞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선이 있어요. 그렇죠, 넘지 않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모욕죄로는 잘 안 걸려요. 근데 뭐 허위사실 유포라 그런 걸로 걸기에도 요건이 안 된 경우가 많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설령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허위사실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해도 나름의 뭐 내부적인 논리를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되게 좀 저는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형태라고 보거든요. 이 수준까지 갔으면은 실제로 막 그렇게 걸고 들어가려고 생지랄을 다 했는데 안 걸렸다는 거는 그만큼 스스로를 자기 언어를 순화시켜가지고 말할 줄 안다는 건데 이렇게 옥석을 가려가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렇게 폄하해야 되고는 정작 자기들은 훨씬 질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같이 당하겠습니까 진짜.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다들 위험이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셔가지고 네네. 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보면은 충분히들 뭐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다들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들 영리하시더라. 방어 논리 만드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실 제가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고발이나 그런 거 당해서 조사받고 하면 엄청 쫄 것 같거든요. 네. 덜덜 떨어가지고 말이나 제대로 하겠나 뭐 울렁증 와서 그런 아니면 생각도 그냥 벌금 하나 맞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조사받으러 가서 울렁증 와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다 무혐의 같은 걸로 나오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이 탄탄하신 분들이라서 가능한 거 아닐까요? 많이 단련이 되신 거겠죠. 그렇죠. 그동안. 네. 서로가 서로를 단련시키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댓글을 쓸 때부터 네. 여기까지는 네. 이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각도기 이제 딱딱 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집단지성이란 말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뭐랄까 집단지성이 그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단련시킨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가령 뭐 트위터 같은 데서도 보면 허위 사실 좀 아리까리한 글 같은 거 올리면은
누군가는 거기서 팩트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동안에도 네. 이거 사실관계 확인된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묻고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된 거면 이거는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언어의 어떤 그 순화, 그러니까 언어의 정제 같은 것도 서로가 서로를 뭐 감시한다고 말하면 좀 못하고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도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같이 움직였다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또 이 유교의 국가 아닙니까? 이게 향교의 다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있는 게 이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쁜 일은 서로 못하게 네. 서로 이렇게 조언해주고. 아, 뻑킹 유교야, 뻑킹 유교 갖다 버려. 그 중국제 아니야? 중국제 싫어. 중국제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한국에서 이게 아니 뭐 실제로 발전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저기 뭐야 오늘 요 이야기 뒤에 가면 좀 확인할 텐데 그 문화대혁명 때 그렇죠, 그렇죠. 중국 사료를 다 작사를 내는 바람에 지금 중국에서 이제 공자 사상 같은 거 연구하려고 하면은 자료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경우가 많다고요, 실제. 네, 맞습니다. 네. 조선 때 워낙 축적해놓은 게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두 번의 큰 그 사료 역사적 어떤 사료를 네. 싹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렇죠. 분석경유 한번 하고. 네, 분석경유 한번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대혁명 네. 그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아주 좋은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야기 이상하게 적세네.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빨리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네. 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첫 번째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입니다. 070-8742-9595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또는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와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 최근에 웰컴퓨터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탕했습니다. 네. 이게 그 팁인데 이 장마 기간이 되면은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경우가 그런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장마 기간 때 되면은 같은 일로 자주 오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은 게 그 메모리 램이라 그러죠. 메모리 접촉 불량을 확인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보통 증상이 있냐 하면은 그 키보드에 그 넘버락 키 있죠. 네네. 그 불 들어오는 거. 네. 그게 불이 안 들어오면서 컴퓨터 전원이 켜지면 대부분 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삐 소리를 확인하면은 뭐 짧게 2번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한 번 길게 나거나 네. 또는 이제 계속해서 같은 삐 소리가 반복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컴퓨터를 열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를 열어서 이 램을 그 꽂혀 있는 슬롯에서 빼가지고 접촉 핀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를 이제 지우개로 좀 깨끗이 살살살살 지워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잘 꽂아주면은 네.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접촉 불량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우개는 안 쓰고 면봉으로 민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접점 보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WD-40도 그거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걸 면봉에 살짝 묻혀가지고 한번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묻힌 걸 한번 싹 밀어 지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끼우면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접합부가 살짝 부식이 되든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장마 때니까는 아마 이제 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긴 하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팁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찰옥수수 2022년에 재배된 찰옥수수 절찬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받았어요. 옥수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아니 그걸 왜 꺼내? 우리 유튜브도 아닌데. 아 이게 네, 향이 좋더라고. 다시 한번 아침에 이 껍질 깔 때 네. 옥수수 향이 좀 이렇게 달큰한 향이 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나 큰일이네. 옥수수 삶아본 적 없는데. 그 전자레인지 있으십니까? 네. 전자레인지로 바로 돌려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팁이 있습니다. 예, 삶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번 검색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갓 딴 옥수수라서 어느 정도 수분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가능할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직 넉넉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박스 30개 들어있고요. 네. 택배비 포함해서 29,000원입니다. 네. 그 주문 방법은 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쪽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010-7921-9757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예, 성함,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은 예,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자, 이제 이번 주는 이재명과 이제 뭐 주변 이야기했는데 박지원만 일단 몇 주 동안 박지원 이야기 좀 한다 그러다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 바람에 네. 이재명과 이제 박지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분은 아주 열심히 네. 신문지상에 하여튼 열심히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7월 10일 날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이제 이재명 개항 출마 못 막아 사과, 대선 후보 말릴 힘 부족이라고 이런 제목이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과를 했어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지난주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다가 조금씩 너무 이재명의 강을 말하자면 이재명의 강에 한 발씩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재명이랑 직접 언급을 안 하고 계속 한 발씩 집어넣는 느낌이 들었다가 이제 지난주 한 중반부터인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확실하게 넘어가서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뭐 저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의원의 개항 출마를 끝까지 막지 못한 것,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네. 자기가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최초로. 네. 그러면서 자기는 반대를 했는데 뭐 당 내부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뭐 저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아무도 이제 막을 생각을 못하더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 대표 입장이었던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걸 자기가 계속 끌고 가버리면은 당 선거 임박한 그 국면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가서 당에 분란 만드는 게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수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랬었군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자신이 어떤 그 당 대표를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이 10% 이상씩 뒤지고 있는 거를 자기가 뛰어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20, 30대 여성표를 끌어와서 0.73% 차이까지 격차를 좁히는데 자기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저는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10%까지 끌어왔는지는 모르겠고. 네네, 그렇죠. 이건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의외로 박지원이 기여한 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이제 아예 그냥 선거를 포기하려고 했거나, 왜냐면 이재명을 찍으려니까 윤석열 들어와서 못 찍겠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으려고 보니까 저쪽도 영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 못 정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 20, 30대 여성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스스로 매개체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당위성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박지원이 저기 있으면은 뭔가 하나라도 구현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 요청으로 비대위원장이 오를 때 이제 당 중앙위원회에서 84.4%의 찬성으로 선출된 임시 당 대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이 당시에 박지원에 대해서는 박지원은 중앙위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죠. 중앙위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추인할 거냐 안 할 거냐 했을 때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84.4%의 찬성을 받은 거지. 그렇지. 선출이라는 건 여러 명 후보로 갖다 놓고 말하자면 투표해서 뽑는 건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인준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갑자기 들어오고 뭐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에 올라야 되는데 어딘가에 이제 뭔가 찬성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앉는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그리고 이제 이 찬반 투표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박지원
박지원 씨가 지금 앞에 말한 거에 논리를 대입시켜 보면은 이 84.4%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박지원 씨가 아까 앞서서 말한 게 그거잖아. 지선 때 이재명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맡고 싶었는데 그 민주당의 대선 주자의 어떤 그 유력에 눌러서 못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 84.4%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당시에 박지원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이 앉히겠다고 말했는데 당 중앙위에서 어떻게 그럼 걸고 넘어져?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정당성이라는 것조차 이재명이 기인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의 권력에 기인하고 있는 거고 그래버리면 앞뒤가 맞는 모순적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네네. 이재명과 이 선을 긋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약간의 모순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계속 그러니까 뭐 요것만 아니더라도 박지원 씨가 좀 맞는 말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것들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지원 씨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 네. 뭐 그래서 팬심으로 쪼그라드는 민주당 기득권에 안주하는 민주당 옛날 민심으로 다가서는 민주당 혁신으로 거듭난 민주당을 위해 저희 당대표 출마를 허용해 달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2일 YTN 인터뷰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재명 그 개항을 공천 얘기하고요. 네, 개항을 공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지방선거 전부터 자기가 계속 계획과 쇄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계획과 쇄신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책임을 지는 방식이겠다 판단을 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제 출마의 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때부터 자신은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당이 쇄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당에서 안 들여먹혀가지고 그게 좌절됐고 그게 어떤 지방선거의 한 패배의 요인이 됐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다시 당대표가 되어서 그 개혁과 쇄신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모순되는 말이죠, 사실은. 네네, 맞아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박지원 씨가 말한 대로 당대표 권한 대항이나 당대표랑 동급입니다. 동등한 권한을 갖는 그런 직책이었다고요. 물론 기간이 짧긴 했지만은 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이제 나눠 먹었죠. 네.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 네. 오면서 물론 그렇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었고 당시에 그 언론의 포커스도 윤호중보다는 대부분 박지원 쪽에 맞춰져 있었죠. 워낙 화제성이 강한 인물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권력을 쥐고도 자기 말 한마디가 안 들여먹겠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당대표 시켜주면 자기 말 들여먹게 할 방법 있어요? 공천권까지 오하겠다고? 지금 뭐 그래서 아예 당문위도 그냥 아예 안 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그 쇄신안 특히 이제 그러니까 뭐 계속 지방선거 국면 내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고 발표했던 그 쇄신안이었죠. 네네.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대체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였죠. 그게 비대위원들과 전혀 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당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혼자 단기 필마로 그냥 돌진. 그렇죠. 네. 잔다르크처럼 돌격해 나간 아니지 돈키호테처럼 돈키호테처럼 돌격해 나간 거였는데 이거를 아무리 뭐 안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뛰쳐나가 버리면 그렇죠.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좀 험하게 말하면은 정치 쥐뿔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 바른 100가지의 바른 말 중에 한 가지라도 관철시키는 게 정치지. 100가지의 바른 말을 세상에 던지는 게 정치가 아니라고요. 바른 말은 누구나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제가 박지원 씨보다 바른 말 못할까? 바른 말 배틀을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른 말 배틀. 네 말은 틀렸어 막 그러고 그렇게 해서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빠른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쇄신안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겠어요? 한 하루 이틀 준비하면 줄줄줄 만들어내지. 근데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바른 말을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뭐 당에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걸 내볼 것인가. 그 문제지. 바른 말만 줄줄이 늘어놓는다고 다 될 것 같으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000배는 아름다운 세상이 됐겠지 이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어리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티 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소리는 하면은 참 비웃음밖에 안 당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어디 그래도 뭐 저기 뭐 개인 조직 뭐 일반적인 사업체나 뭐 그런 데로 들어갔으면 뭐 신입이니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관대하게 봐줄 여지가 있지만은 낙하산으로 최고 직책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최고 직책에 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필요하면 자아 성찰을 해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걸 자아 성찰해서 그 경지를 깨닫기까지는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건 책 읽어서 쉽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좀 실제 체감을 네. 좀 더 많이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렇죠. 자기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뭐가 문제지 그렇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나오는 답이죠. 이건 남이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들어먹히지도 않아요, 사실. 예.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주장하는 게 당대표가 그 이제 비대위원장 때 자기가 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시켜주면 하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보궐 출마한 명분이랑 뭐가 다릅니까? 네네, 그렇죠. 이재명 대선 때 심판 받았잖아. 그러면 자중하고 그거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심판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심판을 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뭐 그러고 나온 거잖아. 거기 막 완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잖아. 그래서 또 심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나오겠다는 거잖아, 당 대표로. 그러니까 남 탓한 거죠 이게. 네.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쇄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혁신과 쇄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에 따르는 비대위원들이 들어먹질 않아가지고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시켜주면 비단길 깔아준대요, 쇄신하게. 사람들이 그냥 와 쇄신하십시오 그러고 태클 안 걸게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돼야 당 대표가 되겠죠 아마 당선이. 네. 이게 막 서로 이제 맞물려야 되는데. 뭐 당원들이 지지로 그게 가능할까? 2015년 얘기 다시 해봐야겠네. 2015년 때 문재인 당대표가 당원들이 지지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당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의원들이 그렇게 막 난리치고 결국 분당까지 됐잖아. 그것 때문에. 박지원 씨는 자신이 그 뭐 직책만 있으면 권력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까? 권능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네,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도 네. 지지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재명이 깡패짓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놈의 그 개딸이랑 그 유튜버들 때문이지. 그렇죠. 그걸로 끌어모은 사람들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 요 인터뷰에서 보면 이제 앞선 그 10일자 기사에는 없던 내용인데 그 이제 YTN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보궐 출마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방탄용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틀렸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였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건 했어야 하는 일이죠. 부정을 찾아내는 거지. 이건 뭐 없는 일 지어내서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그 북풍. 네. 이게 정치 보복이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선거 유세할 때도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오신 걸 보고 사실만이 놀랐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 유튜버 얘기죠? 네, 지난주에 이제. 네. 근데 이 말도 좀 안 맞아요. 선거 유세할 때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대선 때 이야기면은 대선 때 박지원 씨랑 충돌한 거는 문파들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이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오신 걸 보고 사실 많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문파가 집 주소 찾아온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선 다음에 또 지선이 있었으니까 지방선거 때는 또 그 내부에서 공천 관련해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죠. 문파와 상관없이. 근데 그때는 그래도 박지원 씨한테 그렇게까지 그 심하게 근데 이제 올라온 영상들 보면은 네. 영상들 중에서 이렇게 박지원 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고 항의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오프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충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당사 앞에서 집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좀 연세 있으신 이재명 지지자 네. 쪽에서 이렇게 막 집회를 했는데
박지원은 거기에 대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저번도 개딸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선 때였나요? 네, 그건 지선 때였습니다. 맞다.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긴 했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랑 연결하면은 이 얘기는 좀 잘 맞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시점을 정확하게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문파들까지도 이렇게 엮여질 수는 있는데 네. 지선까지 한정하면은 이제 그분들끼리의 싸움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서 뭐 이어서 이제 하는 말이 뭐 당 외에 있는 분께서 이제 꼭 민주당 안에서 그럴 필요 있냐 창당해라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네. 말씀드리겠다. 그러고 이제 전당대 출마를 포기하는 게 기득권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꼭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청년 정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한테 비대위원장 맡긴 게 청년 정치가 아니죠. 그렇죠. 청년한테 그렇죠. 기회를 준다는 거는 청년이 자기 커리어를 쌓아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청년한테 대장지 당장 맡기는 게 청년 정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청년 정치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들 보면 직능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직능 대표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근데 청년은 저는 청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들 청년 겪어봤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도 그게 뭐 지금 청년이랑 과거 청년이랑 실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다릅니다. 그걸 그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그건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안 들여다보려고 했던 게 문제지. 그럼 뭐 그래서 청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오면 청년 정치 합니까? 지금 우리 당에 청년 정치 몇 명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장경태 청년 정치 해요? 장경태, 김남국, 네. 그다음에 뭐 또 그 외에 한 30대 의원들, 초선 의원들 제법 있죠. 네. 뭐 정의당 보면은 청년 정치 많잖아. 청년 정치 하냐고 그 사람들이. 자기 정치하지. 뭐 청년을 대표해서 뭔가를 한다는 아니면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 몇 명 뽑아놓고 청년 정치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저는 청년 정치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뭐 복지나 혜택 같은 게 노인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노인이 약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뭐 주변에 눈에 띄는 노인분들이 뭐 대체로 잘 사는 분들밖에 없어서 그런가? 새벽에 노가다띠를 한번 나가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러 나가보면은 폐지 주소로 다니는 그 리어카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도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좀 더 힘을 기울이는 게 청년들을 홀대하는 일인가 과연? 청년 정치가 없어서 청년들이 홀대받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말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면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커리어를 쌓고 그러니까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자기 그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걸 청년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청년을 당대표 뽑아놓고 그런 게 청년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원 씨 당대표 시켜놔도 본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그리고 절대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뭐 당대표 혼자서 뭐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따라주나? 뭐 이어서 이제 7월 15일 이제 기사를 보면은 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선언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회 안에서 보통 이제 국회 소통관이죠.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 대여를 해주기 위해서 나서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날 되게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네. 그 처음에 소통관을 빌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장소를 이제 빌려주는 이건 의원이 빌려가지고 이제 대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협조해주는 의원이 없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앞 분수대에서 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근데 이마저도 안 돼서 경비한테 쫓겨났어요. 근데 분수대에서 하려고 해도 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예 그 국회 담벼락 앞에서 네. 진행하게 됐군요. 밀려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 같은 날 그 비슷한 시간대에 소통관 회견장에서 이제 이동학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진수 당 대표? 예.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했었지 한번. 예. 그다음에 김진수 그린벨트 공동위원장 이 양반은 모르겠다. 이 양반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김한규, 유정주 의원이 이제 대관해 준 거라고 해요. 근데 박지원한테는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죠. 버림받은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 보고 참, 야, 정말 뭐 의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구나 싶었던 게 뭐 그 이재명 쪽 애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뭐 여성 정치라고 그 여성주의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 남인순이나 뭐 네. 그것도 누구야, 권인숙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예. 근데도 이렇게 쌩까는 건 참 참 너무한다 싶은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게 그 지금 이제 현 비대위가 엮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어쨌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출마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결국은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출마 가능하다는 인준이 딱 확인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이 생기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에. 이미 이제 그 당무에서 이제 그 정식으로 의결한 거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회의할 때 이제 이미 여기서 답변을 했잖아요, 한번. 지지난주였나? 이거 저기 안 된다고. 네. 당규에 부합하지 않다고 그냥 반려시켰는데 박지원 씨는 이걸 이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 그렇게 지금 근데 이제 요청하고 있는 상태죠. 뭐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지원 씨도 명분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을 때 중앙운영위에 찬반 인증 투표를 통해서 네.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잖아요. 네네. 그때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게 또 앞서서 당무위인가 하여튼 그게 열려서 네. 그래서 이제 중앙운영위 투표를 통해서 앉는 걸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저기 전당대회는 아니지만은 이 전당대회 그 출마 자격이나 저기 뭐야 선출직 출마 자격이나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기 누구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앉힌 사람 누굽니까? 김종인 씨. 김종인 씨 그 셀프 공천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저것이 뭐 저게 이제 저기 그게 철면피 짓이라고 그랬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뭐야 비례 받으려고 한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 네네.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도 선거 때마다 영입 인사들 영입하는 인재들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출마 자격이 없죠. 당원도 아닌 사람들 끌어다 오는 거니까. 근데 바로바로 이제 꽂아주는 거니까 뭐 출마 자격이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규를 핑계 삼아 둘러대고 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박지원 씨 말이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무위를 열어달라고 하다가 나는 이미 당무위를 한번 거쳐가지고 중앙운영위 투표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을 했었으니 나의 자격은 아직까지 유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요. 근데 그 자체는 좀 억지죠. 많이 억지죠. 많이 억지고 다만 과거에 여러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피선거권이 지금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자기 이제 이미지 쌓기용이죠 뭐. 그러니까 이럴수록 사실 더 멀어지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행선이 더 뚜렷해지는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려고 이러는 건지 진짜 당 밖으로 나가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여튼 이 방향은 뭐 나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나쁜 표현이긴 한데 아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잖아. 박지원을. 그렇게 정치적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정치적 쓰임새가 다 해버렸고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당내에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씨 말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당한 당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찍었던 그 사람들을 계속 당에 묶어두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그 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재명은 뭐 계산기 때려보면 다음 대선은 자기가 다른 정황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개판 치는 거 보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 박박 긁어모을 생각도 안 들 거야. 어쨌든 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좀 더 잘했어야 돼요. 이게. 아니 애초에 비대위원장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리고 첫 단추부터 틀리게 끼웠는데 뭐 이재명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이미 틀려버렸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입니다. 이거는 자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틀을 깨려면 진짜로 뭐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당에 입당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뭐 가만히 있다가 다음 차기 총선 때 뭐 비례를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싸리 이번 지선 때 어떤 그 저기 뭐야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거로 나왔으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닙니까 아무튼 기초 의원으로 출마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욕심이 되게 컸어요. 자기 능력에 비해서. 그런 거면은 사실 큰 저항 없이 어떤 정치에 입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하고 싶긴 한 걸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단숨에 한 방에 뭐 인생이 뭐 아니면 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한 방에 너무 큰 거를 주려고 하니까 안 주어지죠. 자기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청년 정치 뭐 얘기 계속 하는데 과거에도 청년 정치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박지원 씨가 그만한 그 체급이 되는 사람인가? 그분들도 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시작할 때는 사실 진짜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두각을 나타낸 거고 네. 그때 그 두 분 이제 전 대통령님들이 내세웠던 40대 기술은 이게 네. 설득력을 가져버렸으니까 그렇죠.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네. 국민들이 화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큰 정치인이 되신 거죠. 뭐 하루아침에 누가 꽂아서 된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이 든 건지 주변에서 누가 자꾸 펌프질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신지 좀 그걸 누가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양반한테는. 너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요. 네. 뭐 안타깝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뭐 본격적인 게 아니고 이제 기사 하나만 이제 볼 건데 이게 7월 11일 날 TV조선 기사입니다. 광주서 뒤늦게 대선 반성문 쓴 이재명 지지자들 문 잘못 당대표 되는 게 소원 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건 조금 약간은 좀 TV조선이 의도적으로 이간질을 하려고 쓴 그런 제목을 이렇게 붙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 마치 이재명이 이제 당대표 된 게 소원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재명이 한 말이 아니고 지지자가 한 말입니다. 지지자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이게 나의 소원이다. 이거를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5.18 기념공원에서 7월 10일 날 이재명과 위로 걸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도 이제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꼴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뭐 저기 무화과 먹고 있는데 지지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 드세요. 뭐 그런 소리 하고. 아 맞다. 이게 그게 여겼죠. 예. 아니 뭐 진짜 뭐 사이코패스 같아. 그 사람 사 먹으라 그 소리 그걸 농담이라고 했나? 뭐 자기들끼리니까 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나 같으면 하나 주겠다 그냥.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광주 전남 지역이 대선에 애를 썼는데 결과를 보고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소수점이든 20%이든 국민이 낸 것이고 하나의 진영 대표로서 이재명이 부족함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안고 가겠다. 일찍 찾아뵙고 부족함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게 왔다. 반갑고 고맙다. 뭐 일단 뭐 저짤 사람하고 계속 그럼 몇 달 동안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감도 있고. 이 지방선거 때 그 광주 광역시의 투표율이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광주 안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 송갑석 의원인가 광주 서구인가 네. 지역과 그쪽인데 네. 뭐 그분도 이재명을 일단 딱 걸고 넘어지고 있고. 네. 뭐 광주 그 저기 뭐 지방 의원들인가 단체로 이재명 그 출마하지 마라. 네. 그런 예, 선언 같은 것도 있었죠. 보이콧 운동도 하고 그랬었죠. 네네. 그래서 이거 뭐 늦게 왔다. 뭐 네. 이거 진압하러 온 거죠. 그렇죠. 개딸들 모아서. 그리고 무슨 책임은 안고 가겠다 그래놓고는 뭐 지금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는데 뭔 책임을 안고 간다는 거지? 책임은 제가 안고 당 대표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참 호소력이 없어.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잘못이다. 막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입에 발린 소리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새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손을 함께 잡고 같이 가자. 뭐 이게 좀 정말 클리셰죠 이거. 지겹도록 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저는 뭐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정치라는 게 본연의 역할은 비전 제시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하고 나서 뭐 새로운 걸 이야기를 해야지. 기본도 못하는 주제에 맨날 새로운 이야기만 새로운 것만 주장하는 게 지금 정치 현실이라는 거죠.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새로운 뭐 희망을 안고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포퓰리즘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그런 면에서 어떤 그 태도를 보인 게 그 집권 초기부터 보였던 태도에서 잘 나타나는 게 그 첫 국무회의 때 그때 한 70% 정도가 그 박근혜 때 내각이었단 말입니다. 아직 내각 교체가 되기 전이라 가지고 뭐 국무총리랑 몇몇 장관들만 이제 바뀐 상태였잖아요. 첫 국무회의 때. 네네.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당신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게 연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식으로 새 희망 그러면 자기 정권 잡자고 그냥 그 사람들 다 내치고 뭐 국무회의 때 공석으로 나도 회의를 할 걸. 그러면서 그게 새로운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걸. 근데 윤석열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아시고 행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당분간 새 장관들이 임명이 될 때까지는 그 장관들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걔네들 다 내쳐버리고 뭐 차관들 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옳지 않다고 보신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속성, 네. 어떤 정책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국정 공백. 네.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그게 또 이제 국민들의 삶의 연속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주최 측 권유로 바른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지지자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을 깨부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침몰한다. 이거 마치 그거 아니야? 멸공의 횃불인 그런 거 아니야? 이 빨갱이를 다 때려 잡아야 이게 된다는 거랑 뭐가 달라도. 홍위병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제 험한 표현은 하지 마시죠. 저만 괜히 저만 찍히고 제지도 안 하더라 즐기더라라고 왜곡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곡 맞잖아.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 이제 작년 9월 21일 날 이재명 페북에 이런 글이 있었죠. 저에게 공영개발 포기하려고 넌지시 압력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이거 이제 그 경선 때 페북에 이걸 썼다가 이제 저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이제 항의를 심하게 했죠. 광주 비하하는 거라고. 이때 이제 수박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고. 공영개발 이거 또 거짓말이잖아. 네. 공영개발 성남 그 당시에 시의원 다수가 네. 그때 그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였는데 다 찬성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게다가 그 성남시의회 의장이 새누리당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시의장이 된 그 최모씨인가 그 최윤길인가 하여튼 뭐 3억 어디서 받아먹고 좀 달려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 같이 이제 네. 재판 받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뭘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를 찾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자신을 개딸로 지칭한 지지자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이 생일 소원이다. 이날이 생일이었나 봐요. 뭐. 이게 이담 묘사가 좀 웃긴데 이 의원은 가끔씩 지지자들의 말을 수첩에 메모했다. 이건 뭐지? 누구 코스프레하는 거지? 연 대표님 수첩 메모하시는 거 보고 따라하나? 이거 뭐 적을 것도 없고 이런 거 적어야 돼? 이런 걸 왜 적어? 막 이거 적고 있는 거 아니야? 수박들 깨부수자 막 이런 거 메모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대통령이 되는 것이 소원, 나도 소원. 뭐 또 이어서 이제 10대 남성 지지자는 미래를 위해서 이 의원을 위해 연호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뭐 10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좀 더 나은 진보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진보 세상. 뭐 10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대동세상이라고 하지 왜?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포옹도 해줬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좋은 추억일지 흑역사가 될지 부디 흑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렇게 네. 만들어야죠. 예, 이 10대 소년인지 청년인지 그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머리가 제대로 깨가지고 이게 흑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흑역사로 인식하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2012년 정동영 유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 영상에는 또 왜 한 나왔어? 0.5초 나와요. 아, 0.5초? 자, 그리고 뭐 파란 조끼와 파란 마스크를 쓴 지지자는 뭐 대선 때 부정투표 나올까봐 3일 밤을 새고 차량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의원은 꼭 당대표 되시고 대통령 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대선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했어 이 사람아. 뭔 부정선거야. 아, 진짜 이놈의 그 부정선거. 에이. 자, 이어서 이건 제목만 읽고 넘어가려고 이제 잠깐 가져와 봤는데 세계일보에서 이제 7월 13일 날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 어대명 저지 나선 반명연대라고 이제 기사를 냈는데 여기서 반명연대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몇 면이 좀 웃겨요. 강병원, 박용진, 박지원, 고민정, 윤영찬. 이 중에 이제 윤영찬 의원 정도는 반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뭐 이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연대라고 할 수 있나 일단? 일단 연대가 전혀 안 됐죠. 다 뭐 각자 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다 반명이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 제일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저는 고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정 의원인데 아니 뭐 달리 얘기한 게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라 그랬지? 기사에서는 친문이라고 고민정이. 한 사람만 바라보는 정치는 옳지 않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재명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민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이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그 어설프게 그 엮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이재명일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모르죠. 그거 까봐야지 아는 겁니다. 왠지 다스베이더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기사 이렇게 하는데 저 반명 아니에요.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김호준이 부르면 그렇게 될 수 네. 있죠. 예. 아니면은 뭐 그 이동영이 확인 좀 해주면 좋겠네. 고민정 이 하면서 욕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재명이 맞는 거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이재명 아닌 거야. 이동영이나 김영민이 이제 이야기를 세게 해주면은 네. 고민정 변절했다 그런 소리 한마디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렇죠. 자 이제 이어서 그 최근에 이재명의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넣어봤는데 마오쩌둥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나요. 이재명 하는 짓을 보면은 뭐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1960년에 이제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이제 그 중국이 당시 영국을 따라잡겠다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농공업 대증산 정책입니다. 주로 이제 농업 쪽에. 그 이게 왜 영국을 따라잡겠냐고 했냐면 당시에 서방 국가 랭킹 1위는 미국이었고 당연히 그다음에 2위가 영국이었어요. 근데 공산권 같은 경우에 1위가 소련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한 게 소련이니까 영국이 대항한 게 중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걸 이제 1958년부터 1962년 초까지 시행했던 그런 정책인데 뭐 크게 보면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집단 농장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0명의 농부가 한 대의 트랙터를 대신한다. 다들 이제 그 농업 기계화에 이제 열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얘들이 역행한 거야. 중국답긴 하죠.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들 일하는데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그 부엌 생활사리를 다 걷어가서 심지어. 걷어가고 이제 공동 급식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식사가 날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가면 갈수록 농민들의 영양 상태가 나빠졌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쌀이 첫 해에 흉년이 드니까 쌀 정산한답시고 무슨 농업학자도 아닌 이상한 사람 될다가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원래 이제 벼 심을 때 보면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간격을 너무 좁히면은 풀이 촘촘하게 자라게 되니까 병충해가 엄청 커요. 병충해가 몸을 가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력 같은 거를 완전히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벼를 일정 거리를 둬야 되는데 벼 저렇게 띄우니까 증산 안 된다고 촘촘하게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심으라고 지시를 내린 다음에
마오쩌둥이 또 뭐라냐면 저렇게 심었으니까 이번 올해는 수확량이 몇 배로 늘어날 거니까 기존에 경작하던 땅에서 3분의 1은 땅콩 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대기근의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그 철강을 생산하라고 그 농사 짓는데 바빠 죽겠는데 철광석도 켜가지고 따로 이제 그 제철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그 토법 고로라고 흙으로 이렇게 그 간이 원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쇠를 만들게 했어요. 쇠를 생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할당량을 준 거야. 농가마다. 할당량까지. 그러니까 할당량을 뭐 다들 채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존에 쓴 농기구 같은 거를 다 녹인 거야. 아, 농기구나 뭐 집에 이제 가재 도구도 있잖아요. 가위 같은 거. 쇠붙이 있는 거 다 갖다 녹인 거야. 그렇게 해서 철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철소에서 만든 철기보다 질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납품한 철들이 생산량은 많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엄청 저질의 철만 쌓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오쩌둥 생산량 올랐다고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됐냐면은 그 작년에 내가 쓰던 쟁기를 녹여가지고 나라에 갖다 바쳤고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는 그 내가 갖다 바친 그 철을 가지고 다시 쟁기를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작년에 내가 쓰던 쟁기보다 훨씬 저질의 쟁기가 내려가지고 쓰다가 다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계속 그냥 떨어지는 그렇죠. 게 보이네요. 그다음에 야. 또 이제 그 많이들 아시는 이러한 저 새는 나쁜 새다, 해로운 새다. 네네네. 마오쩌둥이 한마디에서 참새를 이제 왕창 잡았는데 이것도 보면 얘네 중국 딱죠. 시기의 방법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참새 잡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덫을 놓거나 아니면 산탄총을 쏘거나 뭐 그물을 쏘거나 그런 식으로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일찍 다 나와. 그래서 땅에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피는 거야. 그럼 참새들이 놀라서 날아가잖아요. 네. 날아가다가 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내려앉을 데가 없는 거야, 참새가. 그래서 계속 배회하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요. 와. 근데 그 식으로 수백만 마리를 잡은 거예요, 참새를 또. 그랬더니면 그해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또 싹 쓸어버렸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59년부터 62년 사이에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도 1960년에 마이너스 25%. 61년에 마이너스 27%. 완전 개판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이렇게 나오면 나라 망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2년간 반토막 난 거네. 네. 25, 27. 와. 사람도 2,500만 명만 죽었을까 싶게 돼요. 사실 저는. 그렇죠. 더 죽었을 것 같아. 네. 이 당시에 남한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하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나만 하나가 그냥. 이 결과에 책임을 지고 마오쩌둥이 물러났어요. 62년에. 그리고 이제 그 62년부터 그 후임이 누구였지? 아무튼 권력을 잡아가지고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66년에 마오쩌둥이 다시 복귀합니다. 정치에.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 이게 이제 그 많이들 아시는 문화대혁명입니다. 이때 일어난 게. 마오쩌둥이 이제 이념의 성전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낡은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홍위병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불태우고 지식인들 잡아다 죽이고 그러면서 마오쩌둥을 다시 옹립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대선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하는 짓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가 말아먹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홍위병들 동원해가지고 네. 홍위병들이 등 떠밀어서 복귀하는 것처럼 그 꼬라지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실제 입은 타격도 따져보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7%로 별로 다를 것 같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꼬라지가 어떤지. 그러니까 무리하고 무식하고 충동적인 짓거리들만 계속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나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완전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홍위병들 만들어가지고 홍위병들이 등 떠밀어서 복귀하는 걸로 책임진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선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간질 정책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시골 가서는 저기 도시 사람들 욕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가서는 지식인들 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층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다들 다 자기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수법 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이재명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 썼던 수법이고
지금 이런 과정들도 보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벤치마킹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갈라치기네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그렇죠. 그게 디바이드 앤 룰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 벤치마킹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능한데 욕심만 많은 탐욕스러운 권력자는 다 그런 꼬라지로 나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했을까? 과연 마오쩌둥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네. 직접 하지는 않아도 네. 주변에 그런 거를 그렇죠. 이제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네. 분들이 조언을 하면서 이 방법론을 차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반면에 이 이재명의 상대 진영인 지금의 여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뭐 북풍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점점 전미과경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그 월북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총격을 당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뭐 유공자로 지금 만들어 놨죠. 예. 거기에 뒤이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선장 외에 그 목격자 다른 어민들을 다 죽이고 넘어온 두 사람을 다시 이제 돌려보낸. 이제 개요를 그래도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북으로 추방된 사람은 2명이고 하지만 살인에 공모한 사람은 총 3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배가 한번 남한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왔잖아요. 네네. 살짝 돌아갔을 때 그 나머지 한 명은 내렸다고 하죠, 북한에. 그래서 이제 이 3명이 보면 기관장과 갑판장 정식 선원이었고 그 반면에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선장 1명을 제외하면은 다들 이제 정식 선원이 아니라 이제 그 임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선장 1명 빼고는 다 이 아랫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들 나머지는 16명 중에 15명이 목격자라고 죽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2019년 10월 31일 날 동해 NLL을 이제 북한 어선이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잠 초계기가 처음에 발견을 해가지고 해군이 이제 퇴거 조치를 합니다. 함선으로. 북한으로 다시 네. 올려보냈다는 네. 거죠. 10월 31일 날 돌려보냈는데 10월 1일 날 다시 또 넘어왔어요. 11월 1일 날 또 넘었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해군이 이제 통제를 했는데 불응하고 귀순 의사도 없이 배를 막 지그재그로 봅니다. 북쪽으로 갔다가 남서쪽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네네. 계속 이제 이렇게 갈팡질팡 도주를 하루 거의 한나절 동안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2일 날 결국 이제 해군이 그 경보 사격 후에 특전 요원들을 이제 선박에 투입해가지고 생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3일 동안 이제 이틀간 정보 합동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 군과 관계 기관이 이제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서 이게 지금 뭐 정보를 까내마네 그러고 있잖아요. SI 정보들. 네네. 그렇죠. 이제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을 보면은 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우리 국민의 위협에 노출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이제 북한에 통지를 했고 북한이 다음날 이걸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7일날 판문점을 통해서 2명을 추방한 거. 요까지가 당시의 타임라인이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북풍 공작 이 건에 관한 북풍 공작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최초로 이제 말 나온 게 6월 18일이요. 요때 이제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게 진상 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해소한 게 정부 역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힘당에서. 누가 이걸로 얘기한 국민들 나 별로 대선 때도 아무런 말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국민들 요구면 대선 때 존나게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월 6일 국정원이 이제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이제 임원직을 본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뭐 국정원법 위반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공문 작성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전직 국정원 임원들을 고발을 한 거죠. 뭘
조기 종료가 왜 됐겠어? 뭐 그냥 내용이 다 뻔하니까 명백하니까 그런 거지 뭐. 의혹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뭐 거기서 뭐 첩보를 더 캐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1일은 통일부 조중훈 대변인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통일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통일부는 또 이제 그 2019년 당시 판문점 추방 사진 10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뭐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이랑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서훈 국정원장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통일부 장관도 있고 당시 이제 내각이나 네. 청와대 쪽 사람들을 11명 또 고발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리고 이제 7월 13일 날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그다음에 공공수사 1부에서 국정원을 이제 압색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이제 뭐 계략적인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여기 원해서 이제 민주당이 반박을 했어요. 최근에 요거 이제 윤건영 의원 간만에 좀 칭찬할 만한 일인데 제일 명백히 그 보도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보면 관련해가지고. 네. 윤건영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일부 언론은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해상 탈북에 총 202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139명이 북으로 돌려보내졌다. 네, 송환됐다. 그 중에는 넘어온 당일 바로 돌려보낸 초고속 네. 북송도 있었다. 당일 배송이네 완전. 네, 당일 배송. 당일 반품이냐? 당일 반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저기 뭐야 고기잡이 하다 보면은 실수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 이제 그 이렇게 뭐 넘어왔을 경우에 이제 얼마나 조사를 받은 조사 기간을 보면은 이건 좀 저는 이명박 정부 때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는 게 네. 요거 이제 그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103명 중 이제 57명을 송환을 했는데 이 송환 할 때까지 기간이 평균 12.6일이 걸렸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3.7일, 문재인 정부 때는 3.3일이 걸렸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이거를 이명박 정부 때 뭐 세심하게 다뤘다가 아니라 이거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첩보해내려고 지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간첩 조작하려고 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뭐 하나 건수 잡으려고. 네, 그렇죠. 네. 엄한 사람들 붙잡고 괜히 그 괴롭힌 거 아닌가. 너무 차이 나잖아.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랑 비교해봐도. 그러니까요. 예, 3.7일과 12.6일이니까. 박근혜는 별로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의외로 이런 것들은 멀쩡하게 돌아간 것 같기도 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지난 정권이랑 비교를 해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하게 뭐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급하게 보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사람을 많이 보낸 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윤건영 의원실에서는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가 딱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보면은 최근에 윤석열 주질 추이를 한번 살짝 볼 필요가 있는데 갤러브 조사 그래프에 따르면은 윤석열 지지율 추이가 6월 3주차부터 이제 그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5주차에 데드 크로스가 와요. 긍정이 43, 부정 42. 네, 네. 그리고 이제 7월 2주차 이번 주 들어가지고 긍정 32, 부정 53으로 완전히 뒤집혔죠. 굉장히 네. 낙차가 크네요. 네. 근데 이제 탈북 어민 이슈가 6월 4주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긍정이 또 하락하기 시작한 그 다음 주부터 이 탈북 어민 이슈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지지율 만회를 위한 어떤 쇼가 아닌가 그렇게 볼려지고 있는 근데 거죠. 아무 영향이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 당시에 그때 국힘당 원내가 권성동이었거든요, 마침. 네네. 근데 권성동이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페스카모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조선족 그 살인자 어부들도 변호하더니면은 정작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돌려보내는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지금 들어서 다시 또 끄집어내지는 감이 있는데 요거 이제 짤막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짚어보자면은
페스카모 사건은 96년 6월 3일 부산에서 출항해가지고 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 참지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선상 살인 사건입니다. 요거는 가해자는 조선족 선원 6명이고 피해자는 한국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선상 살인 후에 항해를 위해서 한국이 1등 항해에서 1명을 살려줬어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원 몇 명만 살아남은 상태였는데 그 나머지 이제 인도네시아 선원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 조선족들이. 근데 이제 한국인 1등 항해사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배가 고장난 것처럼 배를 세워놓고 고장나서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고는 이게 남아있는 인도네시아 선원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이 6명을 창고지 냉동 창고인지 가둬버려요. 가두니 성공하고 그 다음에 1등 항해사가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일본 해상 순찰선까지 헤엄쳐서 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아. 그래서 일본 해양보안청 순찰선에서 이 사람들을 검거를 합니다. 네네. 검거를 해서 한국 해경에 인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 이 조선족 6명은 그 선장들의 이제 선장의 가혹행위, 선장이랑 이제 위에 그 배에서의 고위직들의 가혹행위 네. 때문에 이제 못 견뎌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냈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시 변호사하셨죠. 이 네네. 사건에서. 이건 근데 그 북한 어선이랑 많이 다르죠. 일단 피해자 다수가 한국인이었으니까 한국에서 재판 받는 게 맞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 북한 경우랑 지금 그 북한 어선이랑 대입을 해봅시다. 이거 최초 검거한 건 일본 해양청이에요. 근데 일본 해양청이 일본에서 재판 안 하고 남한으로 넘겨줬어. 그렇죠. 남한 그 조선족이 남한 사람 죽인 거니까 한국 사람 죽인 거니까. 네네. 근데 북한 어선은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죽인 거 아니야? 그럼 북한은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권성동은 이제 이상하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인권 프레임 갖다 대려고 이걸 끄집어낸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얘네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실 그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영토도 이제 한반도 전체로 하고 있고. 근데 그건 사실 거의 사문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괴뢰 정부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법률로 재판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억지죠. 네. 그럼 북한이 뭐 정상회담은 왜 하는데? 그럼 뭐 우리가 지금 그럼 북한 사람들 의료보험 해주나?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 징집해가지고 군대 보내나?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잖아. 실효성 없는 네. 그 헌법 조문을 가지고 상징적인 거지 사실은. 네. 억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딴 걸로 괜히 지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제발. 그러니까 일할게요.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는 자율방역 이러고 있고 뭐. 자율 책임. 네. 뭐 그다음 뭐 앞으로 한동안 조심해야 된다 그딴 소리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작가는. 코로나 씨. 아이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 소리 나온다 또 진짜. 언제 애를 안 하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방송 끝날 때까지는 이게 멈출 수 여러분들 없을 절대 저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네. 그래요. 욕을 못 하니까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네, 그래서 참 이 얼척없는 소식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평산마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7월 13일에 영축산을 오르셨습니다. 네. 그래서 산수국 군락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멋있을 것 같아요. 군락지. 근데 위치는 비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산을 저기 타시는 분들이라면 찾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부지런히 다니시다 보면 대통령님을 마주칠 수도 있겠지. 네.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오이 드시는 사진도 올라왔고 이날 네, 산행에도 여전히 토리가 함께했다. 예, 토리 네. 아주 건강하게 우리 대통령님이 네.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13일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이 2개인데 이제 두 번째 게시물은 토리 독사진으로 이날 토리가 이발을 한 날인 이날을 이발을 했는지 뭐 며칠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이제 바리깡으로 깎은 머리라고. 걔 미용실에 애견 미용실에 간 게 아니고. 오, 그래요? 근데 누가 어느 분이 깎으셨는지 잘 깎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깔끔한데 네. 아주. 저는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 토리 그 입양 전 사진이나 아니면 입양 직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은 같은 게인지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딱히 막 그 저기 뭐
염색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주 그 활기가 넘치는 네. 그런 강아지가 됐죠. 네. 토리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도 이제 중년에 말하자면 걔네는 참 중년인데 그치.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보면은 보통 그 이게 유기됐던 강아지들이 처음 입양됐을 때 찍힌 사진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 강아지들 표정이 네. 우울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여느 다른 반려견들과 똑같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변하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주 토리를 극진히 잘 대해주시는 네, 게 이 토리 모습을 보면은 딱 보이죠. 그러니까요. 표정은 애견샵을 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미용을 막 해도. 그렇죠. 예. 근데 이 토리 표정 보면은 그냥 자신감이 아주 그냥 뿜뿜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저 대통령님 사진에 제일 많이 잡힌 게 토리이기도 하고 요 근래 들어서 네. 실내든 항상 따라다니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쏟으셨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네. 자 이제 이어서 그 대통령 추천도서 이번 주 2권이 올라왔는데 네. 한 권인 줄 알았더니 2권이었군요. 숙제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한 권은 근데 좀 라이트합니다. 이제 7월 12일 날 출판사 창비 창작과 비평 네. 여기 트윗에 이제 대통령 편지가 소개가 됐어요.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네. 신동호 시인의 시집 출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시인은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을 유심히 보고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지점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밤낮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도 섬세한 감성과 상상력으로 신작 시집을 펴낸 신동호 시인에게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따라주고 싶습니다. 시인의 등을 토닥여주고 시를 나누어 읽기 위해 모인 한 분 한 분 또한 이미 시인일 것입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시인의 신작 그림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에는 눈길이 오래 머물고 손가락을 짚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하여, 혁명가들, 경장, 무등 이런 시편들에는 시인이 얼마나 단단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품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설이란 전설의 주인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설을 이야기하는 민초들을 위해 존재한다. 구룡폭포라는 시편, 시의 구절입니다. 이에 있는 구절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가 닿을 것입니다. 신동호 시인은 고등학교 학생이던 19살에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남북 경제 대외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함께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적지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시를 뒤로 하고 일에만 매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이렇듯 단단한 시집을 내는 것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넓고 큰 시 세계를 열어가리라 믿습니다. 햇볕이 강해지는 만큼 옥수수 그림자가 굵어지고 길어지는 여름입니다. 마라톤을 하듯 암벽 등반을 하듯 삶을 읽어온 시인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도 가보면서 더욱 뜨거운 길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집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5일 문재인. 이 정도 문장은 돼야지 창비에 편지 보낼 수 있나 봐. 그러니까 이 신동호 시인님께서 이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이네요. 이분이 그 연설비서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연설비서관 시절 이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네. 부실장을 지내셨고 대표실에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선대위 비서실 메시지 팀장 하셨고 그 2015년부터 대략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하셨어요.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책 내신 거 보면은 그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나 그 책 내신 거 보면은 2015년 이후로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7년 만에 이제 이번에 시집이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님과 일 같이 하는 동안에 책을 못 냈다가 네.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시집을 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실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분 시를 좋아하셨었나 봐요.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같이 일을 하시게 되신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저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랑 네. 이렇게 학연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 한양대 국문학 박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전대협 문화국장도 지내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동시대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이제 전대협 의장일 때 그때 아마 같이 일했던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어쨌든 그 청와대를 나오면서 바로 시집을 출간하신 거 그동안 보면은 꾸준히 이제 한 편 한 번씩 시를 써오셨겠지. 그렇죠. 모아놓으신 게 있겠지. 예. 그러니까 놓지 않으셨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대통령 글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면은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쓰셨는데 문장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내용들이 구성이 꽉 차 있죠. 네. 참 그래서 역시 뭐 시인한테 편지 쓰는 것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기도 하고 장비에 편지 쓰려면 이 정도 문장량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테일이 또 네. 쫙 살아있는. 이거는 그냥 글 자체가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네. 역시 좋은 글은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 이 맥락이 쭉 다 탄탄하게 연결되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거를 새삼 또 얘기하게 되네요. 근데 참 지금 저기 뭐 대통령 하겠다는 놈이나 대통령이라는 인간이나 이런 문장력은 없을 텐데. 에이, 생길 가능성조차 없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네. 뭐 혀 짧은 소리나 뒤에대고 하고 있으니. 짜증나. 자 이제 이어서 7월 15일 날 또 대통령 트윗이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에 관한 이제 트윗이었습니다. 이제 지정학의 힘은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지정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숙명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더 이상 덫이 아니라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정학적 상상력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책 소개를 하셨습니다.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은 2020년 11월 18일 날 출간된 김동기라는 분의 이제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세계사에서 이제 어떤 그 지정학에 의한 세계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상상력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요게 이제 총 360쪽인데 이건 좀 만만찮아 보여요, 책이. 360페이지면 뭐 그래도 뭐. 근데 이제 그 하기가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지난주에 대통령이 소개하셨던 책이었나? 그 뭐였죠? 다정한 것이 네네. 살아남는다. 그 책보다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양도 그게 더 많았을 거예요. 네. 아마 페이지 수가. 네. 이거는 제가 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주문을 해서 읽어볼까 지금 부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따라하려면 진짜 빡세. 그쵸, 사실. 네. 제가 좀 시력이 덜 아팠을 때만 해도 책을 빨리 읽는 편이었거든요. 네. 보통 한 300페이지면은 한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 같은 경우도 저한테 던져주면 한 이틀 안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저도 눈이 나빠져서 읽기가 힘들어. 네. 자 이제 이어서 그 다리 소식 잠깐 짚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대통령님 그 계정이 올라온 트윗은 아니고 대통령님이 답글을 남기셔가지고 네. 7월 11일 날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그 마루의 작연이죠. 이제 다리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쯤에 뭐 병명이 나왔는데 병명은 나왔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죠. 병명만 있고. 그 병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7월 12일 날 대통령님께서 이제 여기 이 다리에미님이 이제 올리신 트윗에 멘션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는 마루를 꼭 빼닮아서 마루 2세의 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잘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려고 행사 때 몇 번 데리고 온 적도 있었죠. 끝내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다리에미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리는 분명 더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라고 이제 트윗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이어서 또 이제 연 대표님도 트윗 멘션을 남기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 네. 트윗에. 그래서 이제 안타깝습니다. 다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 전국 이곳저곳을 다닐 때 다리가 몇 번이나 동행해 주었지요. 그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다리 부모님이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제 마음만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참 뭐 사실 이렇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뭐 아무런 준비도 못하신 상태에서 네. 뭐가 위로가 되겠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멘션 남겨주신 거는 그래도 그나마 어떤 하나의 위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혐오 유튜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혐오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감사드릴 겁니다. 네. 트위터리안 희야님 네, 참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네, 혐오파리범들 네. 소식을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좀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7월 10일 날은 부국광병이라는 채널이랑 대경사랑이라는 채널들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신고를 열심히 하신 덕분에. 네, 그리고 13일에는 안정권 이후에 이제 저쪽 혐오파리 중에 이제 가장 큰 메인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우파삼촌이라는 계정이 해지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얘네 정지가 아니고 예, 여기도 아예 그냥 개성 삭제된 건가요? 네, 여기도 좀 그 판가리 몇 번 했는데 네네. 계속 족족 걸리다가 해지까지 간 거예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7월 14일 날은 그 깃발 뭐 마네킹 같은 각종 시설물들이 철거를 당했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이제 운막 지어놨던 거 그것도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걸 왜 지어놔가지고? 이것도 이제 나름 신고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7월 14일 세계일보의 기사인데 뭐 반경 나선 평산마을 주민 사저 인근 텐트 알박기 시위자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이 보면은 그 기사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1인 시위한답시고 막 욕설 같은 거 적힌 깃발이랑 이렇게 망토 두르고 매일 1인 시위 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박기 텐트를 이제 하나를 이제 이게 아마 그 버스 정류장 텐트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그 해결을 본 건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봤더니만 저 땅이 통도사 땅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통도사에 이제 물어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럼 통도사에 어떻게 사유지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땅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그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나지 안 그러면은 그렇죠. 사유지니까. 침범 죄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뭐 또 주민들의 반격이 이뿐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가 이제 채널이 결국 자체를 감축이 됐다라고 기사에서 보도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이 취재 기자가 좀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주민분들 신고를 하셨겠지만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죠. 네. 엄청 오래 쌓였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13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또 대통령님 대통령의 실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그 평산마을 비서실 측에서 이제 시 유튜버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막 사전 내부로 줌으로 땡겨가지고 사전 내부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택배 같은 것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 라이브로 계속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짤 없네. 네. 그래서 이제 비서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회 시위 외피를 썼지만 차마 듣기 있는 욕설이나 불법 촬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고발된 유튜버가 아까 말씀드린 또 우파삼촌이에요. 이게 지금 13일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파삼촌이 또 13일 날 공교롭게도 유튜버에서도 계정이 해지가 됐죠. 네. 그리고 이 양반은 이후로는 지금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금융 치료만 남았나? 뭐 유튜브로 돈을 못 버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현수막 철거됐는데 우파삼촌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정작 이 인간은 더 이상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떼가지도 않는 거네. 네. 그냥 떼다 버려야 되나?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현장에서도 경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공교로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지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변희재가 폭로한 안종건 누나가 이제 청와대에 있었다. 청와대가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 있었다. 네네네. 영상에 있었다. 그 얘기가 이제 변희재가 폭로를 했잖아요. 홍보팀 쪽에 네. 소속돼 있었다고 하죠. 안수경- 지금은 이제 그만 둬버렸고 네, 사표 뭐 쓰고 나왔고. 기사에서는 이름을 잘 안 밝히는데 뭐 이 사람 유튜브도 하니까 이름 다 아는 건데 안수경, 안정권 누나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정권 채널 벨라도에서 편집자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개인 채널을 합니다. 또 네. 그래서 대도 않은 소리하고 그 채널들 보면은 사실 퀄리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이 뭐 선거 캠프로 들어간 거나 아니면은 그 대통령실
홍보팀으로 들어간 거나 그런 것들이 근데 홍보팀에서 또 영상 편집 뭐 이런 걸 맡고 있었다는 것 같던데. 근데 실력으로는 거기 들어갈 실력이 아니거든. 앞만 봐도.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네.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많은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굳이 채용한 게 어떤 대가성이나 아니면은 변이자는 입막음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안정권 쪽을 이제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어떤 대가성에서는 있지 않을까. 지난 네. 대선 때 뭐 기회 안 보였어 가지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폭로되고 이제 이번 주에 사표를 썼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양산에서 경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찰청 본청에서 지금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본청에서 막은 이유가 그 대통령실이랑 안전권이랑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 눈치 보고 막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이제 추측이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의심은 가네요. 예, 예. 충분히 추측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그런데 입증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네, 지금 흐름 자체는 좋다. 네, 네. 계속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고는 꾸준하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분위기 상황에서 현 야권 지지 성향 분들 네.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다고 하는 지지자 그룹의 일부도 이제 그러고 네. 있죠. 모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7월 16일에 모이게 돼 있고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 오전에도 모였습니다. 이제 평화상생시민연대 주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양산갑인가 양산을인가 지역구 위원장인 그분 네, 이재명이고 네네네. 이재명 이 양반이 이제 주최를 하는 건데 여기는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한 7월 초부터 6월 말부터 양산이 꾸준히 가서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뭐 풀 뽑기도 하고 뭐 쓰레기 줍기도 하고 네네. 이러저런 행사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오늘 같으니까 7월 16일 오전 10시 반 요 행사 같은 경우는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그 통도 환타지아 주차장에서 양산 그 평산마을까지 셔틀버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실어 나갈 테니까 양산 시민들이 많이 와달라고 일단 그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참가 대상을 양산 시민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일단. 네. 근데 녹음 전에 잠깐 이제 SNS 살펴보니까 지금 양산에서 좀 소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저쪽 우파 유튜버 애들이.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내일 7월 17일 1시에 있을 이제 양산 사저 친묵 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지금 예상 인원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라고 하고 말은 친묵 문화제인데 지금 이거 지금 뭐야 무대 촬영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친묵 문화제인지. 이게 이 모임이 그 대통령님께 보내는 뭐 영상 편지 그 화면 통해서 띄우겠다고 하는 그 모임인가요? 뭐 그런가 봅니다. 평산마을 주민이 100명 정도인데 뭐 1000명씩 내려가가지고 무대 촬영까지 동원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대 촬영 세워놓을 자리나 있나 거기? 거기 그 스피커를 그러면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친묵 문화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8월 14일에는 그 젠틀제인 규리 아빠가 평산마을에서 스테인 100일 잔치 열겠다고 그러고 있고 뭐 사저 1시간 동안 사저 바라보기도 하겠다 뭐 그렇다고. 굳이 꼭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15일날 뉴스원에서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하나 냈죠. 보수든 진보든 제발 아무도 안 왔으면 평산마을 주민들 한숨 그래가지고 요 이제 기사에 보면은 노인분들 몇 분이랑 그 마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청년층에 속하는 40대 분 한 분 인터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대체로 이제 뭐 오지 마라고 뭐 진보든 보수든 오지 마라고 시끄럽다고 한 분 같은 경우는 기자도 오지 마라 막 시끄럽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분은 뭐 이게 어떤 그 이쪽 진영에서 오는 집회가 친묵 집회가 저쪽에서 지금 막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까지 보도되면서 어떤 국가 망신 차원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뭐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어떤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인터뷰용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나이브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돈줄을 막아야죠, 뭐 딴 거보다. 그게 쟤네들을 잘 몰라서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인터뷰용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특히 많이 뭐 계획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산 마을 방문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뭐 아마도 가시겠죠. 계획하신 대로 이제 다녀오실 텐데. 네. 그거는 다녀오시고라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가고 싶으면 가야지 어떻게 했어요. 뭐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거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대통령님을 지키는 거네 위하는 거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네. 그게.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내일 또 사람들 모인다고 하니까 저쪽 우파 애들도 지금 더 집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평산 마을에 있는 거는 한마디로 쓰레기가 앞 마을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를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지. 뭐 그렇죠. 거기 가서 향수 뿌린다고 쓰레기가 덮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생각 재고해 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그냥 다녀오세요. 뭐 저희 뭐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잡을 수도 없고. 예. 다만 좀 거창하게 뭐 누구를 위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꼴보기 싫어요. 예, 그거 기능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네. 대통령님을 절대 위해지지가 않고 평산 마을 주민들도 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당신들 자기 만족하고 당신들 마음 편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라고. 네. 에휴. 아이고, 이거 단숨이 나오네. 네, 그럼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 이번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